안녕하세요. 닥터 MBC 정진영입니다. 우리 장기 중에 간은요, 몸속에서 면역과 해독을 담당합니다. 최근 면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간 건강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간 질환 중 대표적인 것이 지방간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익산병원 소화기내과 함영수 과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간에 과도한 지방이 쌓여 생기는 지방간. 흔히 지나친 음주를 원인으로 생각하지만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이나 정도가 다양하고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 진단과 생활 관리가 특히 중요하다는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원인과 치료법은 무엇일까요? 소화기 내과 전문의 함영수 과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방간이라는 단어는 몇 번 들어본 것 같은데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건 뭐예요? 지방간은 그 원인에 따라서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동반된 다른 원인에 의한 간 질환이 없고 지방간을 초래하는 약물 복용력이 없으며 유의한 알코올 섭취가 없으면서 조직 검사나 영상 검사에서 간 내 지방 침착을 보이는 질환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흔한 건가요? 네, 요즘 들어서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매우 흔하게 접하게 되는 질병이며 비만, 당뇨 및 대사증후군과 같은 질환이 증가함에 따라서 네. 그 유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초음파를 검사했을 때 그 유병률이 16에서 33%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2019년에 나온 논문에서는 그 유병률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정도이나 네. 아프리카에서 좀 적다고 되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의하면은 2013년에는 2만 4천 명이었던 것이 2017년에는 5만 1천 명대로 4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금 전에 설명에서 지방간을 초래하는 약물이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종류의 약물이 있습니다. 심장질환 치료제인 아미오다론, 항전간제인 발프로익 애시드, 여성 호르몬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제들을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약물들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제 복용이 모두 간 손상, 지방간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약물 복용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의한 알코올 섭취가 없었음에도 간에 지방이 있는 경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알코올 섭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알코올성 지방간이냐,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기준이 될 것 같은데 그 유의한 알코올 섭취라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될까요? 알코올 양을 따진다면 네. 표준 음주량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저희 의사들에서는 가장 윗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네. WHO에서는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표준잔 한 잔에 10g의 알코올이 들어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알코올 지방간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최근 2년 동안 남자에서는 일주일에 21 표준잔 이상, 여자는 14 표준잔 이상을 의미 있는 음주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WHO에서는 남자의 경우 하루 40g, 여자 20g을 저위험 음주로 제시하였습니다. 대한간학회에서는 남자 20g, 여자 10g으로 WHO의 딱 절반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인에게서 알코올 분해 요소가 더 적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신 가이드라인은 알코올 연구의 가이드라인인데 네. 이때는 좀 분류를 세분화했습니다. 65세 미만 남자의 경우 주당 8잔 네. 이하, 65세 이상 남자의 경우 주당 4잔 이하로 제시하였습니다. 여자의 경우 65세 미만의 경우 주당 4잔 이하, 65세 이상의 여성의 경우 주당 2잔 이하를 설정했습니다. 너무 중구난방으로 복잡한데 제 생각에는 남자의 경우 일주일에 소주 1병, 여자는 일주일에 소주 반병 정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마다 주량이 다 다르듯이 지방간이 또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증후군, 과체중, 비만, 그리고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질환은 연구를 통해서 연관성이 증명이 된 위험 임자입니다. 이 대사증후군에 잠깐 얘기 드리자면 이제 복부 비만,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질환들의 집합체를 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또
완전히 연구로 입증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질환들로는 네.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다낭성 난소증후군, 수면 무호흡증, 생식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몇 가지 좀 세부 질환으로 나눌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 지방간, 그리고 지방간염, 간경변 이렇게 세 가지 질환을 합친 것을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릅니다. 네. 먼저 단순 지방간은 단순한, 말 그대로 단순한 건데 네. 마르고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간 내 중성지방 함량이 상위 95% 이상에 해당되거나 간 세포 내에서 세포질 사이에 중성지방 입자 비율이 5%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게 됩니다. 지방간염은 쉽게는 지방간에다 간세포 손상을 동반된 염증이 있는 것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염증 손상의 종류로는 좀 어려운 얘기지만 팽창성 변성, 세포 사멸, 염증성 침윤 등의 이런 소견을 보이며 또한 섬유화 소견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간 경변은 더 쉽게는 간이 굳었다는 뜻이 됩니다. 네. 초음파나 CT로 봤을 때는 이렇게 간이 오돌토돌하게 보이게 되며 수술장이나 부검을 통한 실제 간 모양을 봤어도 오돌토돌하고 좀 더 검고 굳어 있는 것 같은 모양이 됩니다. 간염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간 세포가 파괴가 되고 섬유화가 진행되고 그로 인해서 재생결절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간 기능의 점진적 저하를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증상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초기에는 무증상인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무증상. 네, 하지만 소화불량, 피로감 증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 가끔씩은 복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말기에 간 경변, 지방간염이 있는 경우에는 배가 불러서 복수가 찬다거나 아니면 눈이 노랗게, 소변이 노랗게 진하게 되는 황달 증상, 그리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흐려지고 헛소리를 나고 손발을 떨 수 있고 이런 간성 혼수 증상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판단을 하시기에 어떤 검사들을 통해서 그러면 판단을 하시나요? 네,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인 것이 나라에서 국가 검진을 합니다. 국가 검진 항목에는 초음파 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은 네. 간 기능 검사가 있기 때문에 간 기능 검사에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먼저 1차적인 검사로는 초음파를 추천하게 됩니다. 선별 검사를 모든 인구에게 추천하지는 않고 혈액 검사에서 간 기능 검사 수치 AST, ALT 같은 수치 상승이 있는 경우에 1차적인 검사로 초음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나빠지면은 다시 좋아지기가 참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초음파로도 어떤 간의 이 지방간을 대부분 좀 잡아낼 수 있다고 알아도 괜찮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지방간을 진단할 수가 있고 대신에 초음파만으로는 지방간의 정도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초음파 다음 말고도 간 탄성도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간의 지방증 검사 정도를 수치로 표시해주고 네. 섬유증 정도를 수치로 표시해줄 수 있고 또 MRI를 통한 MR 간 탄성도 검사도 있는데 역시 이는 비용이 문제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군요. 그렇다면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지방간 질환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사실 운동, 식이 조절 등을 통한 체중 감량입니다. 하지만 50% 이하의 환자에서만 목표 체중 감량에 성공하고 이 치료에 성공했던 환자분들도 이것만으로는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운동, 식이 조절, 생활 습관의 변화만으로는 지방간 질환 치료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안전하고 부작용이 적은 약제를 개발하여 치료에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FDA나 우리나라 KFDA에서는 지방간 치료에 인증받은 지방간 치료만을 위한 약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당뇨가 없는 경우에는 항산화 목적의 비타민, 고용량 비타민 E를 사용하게 되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당뇨약 중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시키는 피오글리타존이라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량의 비타민 E는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합병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증받지 않았고 그래서 조직 검사로 확인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환자에게서 치료제에 사용해 볼 수 있으며 장기간 투여 시에는 전립선암과 같은 안정성의 우려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피오글리타존이라는 약물은 원래는 당뇨약인데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킴으로 인해서
지방간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장기간 치료 시에는 체중 증가, 골절, 방광암, 우려성 심부전과 같은 합병증이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방간에 대한 조직 검사 후에 전문의와 상담 후에 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약물 치료보다 체중 감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좀 개인적으로 놀랐는데 체중 감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체중 감량은 과체중이나 비만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를 대상으로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음식과 운동입니다. 먼저 체중을 5% 감량했을 때 간내 지방량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체중을 7에서 10% 이상 감량하였을 때는 간내 지방 침착과 염증 및 간내 풍선 변성과 같은 네. 조직학적 호전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대한비만학회에서는 6개월 내에 점진적으로 기존 체중의 5에서 10% 감량하는 것을 초기 목표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중 감량으로는 혈액 검사, AST, ALT와 같은 간 검사 수치 감소에는 논란이 좀 있으며 네. 또 일주일에 1.6kg 이상의 급격한 체중 감소는 이 체중 감소만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속도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체중 감량이 중요한데 체중 감량의 방법으로는 식이요법, 운동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럼 먼저 식이요법에 대해서 먼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총 에너지 섭취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먼저 하루 섭취 권고량보다 25% 정도 줄이는 것을 추천하고 있는데 남자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0에서 2,500kcal, 여자는 1,700에서 2,000kcal가 섭취 권고량이므로 하루에 400에서 500kcal를 적게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께 어디가 아파서 무슨 병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그럼 뭘 먹어야 되나요를 물어보는 분이 참 많습니다. 네. 체중 조절을 위해서 어떤 식이요법이 어떤 종류 음식이 좋다라는 것은 되게 수천억짜리 질문이며 수십 년 동안 의학에서 해결하지 못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로는 먼저 저탄수화물 식이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정의는 없는데 먼저 탄수화물 에너지 섭취 비율이 26% 미만 또는 하루에 탄수화물 총 섭취량이 30에서 130g 미만인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탄수화물을 300g 먹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많은 편입니다. 이는 이 탄수화물로 인해서 에너지 섭취하는 게 63%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탄수화물 식이라 하면은 우리나라 사람은 탄수화물 섭취 비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좀 어렵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간이 있는 경우 혹은 뭐 예방을 위해서라도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줄여야 되는데 탄수화물을 먹을 때도 그 당 지수를 확인해야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 실제로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탄수화물은 안 먹고 살 수 없죠, 사실. 하지만 먹더라도 지방간에 좋은 탄수화물을 먹는 게 좋겠습니다. 당 지수라고 하는 것이 그에 대한 해결이 될 수 있겠는데요. 당 지수는 음식 섭취 후에 30분 후에 혈당일 상승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높을수록 혈당이 급격한 상승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정제하지 않은 곡류, 채소류가 당 지수가 낮게 되며 단맛이 나는 음식, 가공을 한 곡류가 당 지수가 높습니다. 저탄수화물 식이 말고도 이제 지중해 식이라는 식이가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은 그리스 크레타 섬의 전통적 식사에서 유래한 식단입니다. 과일, 채소, 껍질을 벗기지 않은 전곡, 올리브유가 풍부하고 육류 가공식품의 식품 비율을 낮추고 소량의 생선, 와인, 요구르트를 포함한 식단을 말합니다. 이 식단의 특징은 지질 섭취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단일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포화 지방산 섭취의 2배 이상이며 대부분의 단일 불포화 섭취는 올리브유를 이용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현재까지 알려진 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 지중해 식이요법과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 그나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상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데 그렇죠. 최근 연구에는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상승해 있거나 신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은 저탄수화물 식사가 오히려 해가 될 수가 있으며 네. 또 당뇨가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는 분은 저혈당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비율도 중요하지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전체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불포화 지방산 섭취가
간내 지방량 감소에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운동요법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운동을 얼마나 자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동이 좋다는 얘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가 됩니다, 사실. 운동요법은 그 자체로 인슐린 저항성과 대사증후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기존 연구는 일상 활동에 유산소 운동을 더하는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운동 강도는 중등도로 운동 시간은 30에서 60분, 일주일에 2번 이상, 최소 6주 이상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중등도 운동이라 하면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 상승된 정도를 의미하며 더 쉽게는 몸이 땀이 좀 촉촉하게 날 정도가 되고 운동하면서 옆 사람과 말할 수 있을 정도. 100m 달리기 할 때는 이제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땀이 나는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심폐 체력과 지방간과는 음하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심폐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중강도의 지구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있고 또 고강도의 운동과 짧은 휴식을 반복하는 이 인터벌 트레이닝이 있는데 이 고강도 운동과 짧은 휴식을 반복하게 되는 인터벌 트레이닝이 더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유산소 운동을 더 추천하였는데 최근에는 덤벨 등의 기구를 이용한 근육 운동을 하는 저항성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저항력 운동으로 인한 체내 근육량의 증가를 통해서 전체 기초 대사율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주 5회 30분 이상 중강도 이렇게 하거나 또는 주 3회 20분 이상 격렬한 운동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저항력 운동으로는 국내 연구에서는 기구 없이 스쿼트 10번씩 3세트 그리고 팔굽혀펴기 10번씩 3세트를 12주간 시행했을 때 지방간이 완화되는 연구가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뭐 체중 조절이 지방간에 중요하다고 하니까 요즘에 보면 이제 왜 그 수술로 체중을 좀 줄여주는 시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떨까요? 네, 최근 작년부터 비만 수술이라는 것이 보험이 되면서 비만 수술에 대한 이해도 많이 높아지고 요구도 많아졌습니다. 이 비만 수술은 내과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건강을 위협할 만큼 비만인 환자를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심한 간 섬유화나 간 경변증 환자에서는 이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안전성이 확립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뭐 뚱뚱하지도 않고 체형 자체가 그렇다고 이제 술을 자주 마시지도 않는데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경우를 임상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보통 초음파를 해서 지방간 소견이 있는데 환자분께서는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뚱뚱하지도 않은데 왜 지방간인가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제 역학을 조사해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비만하지 않은 지방간염 환자가 12.6%로 발표되었습니다. 먼저 이렇게 초음파를 통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진단하였을 때는 알코올과 건강보조식품과 같은 약물 복용력 그리고 다른 자가면역 질환이나 다른 검사를 통해서 다른 원인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네. 또한 간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 생겼는지, 비만하지 않은데 지방간이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고콜레스테롤 시기, 고과당 섭취, 유전적 요인, 또 장내 미생균 총의 차이 등이 제한되고 있으나 또한 복부 내장 비만, 체중 증가도 그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급작스러운 체중 증가가 하나의 유발 원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함영수 과장과 함께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봄철 아무래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요.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봄바람이 부는 날에는 창문을 닫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꽃가루와 미세먼지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새벽과 이른 아침에 특히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미세먼지가 공기 아래로 가라앉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는 외출을 삼가고 또 나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요. 또 실내에 들어오기 전에는 머리카락과 옷, 그리고 신발 등을 털어내는 것도 봄철 알레르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